자, 오장 디펜스입니다. 좀 빠르게 가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먼저 뭐 짧게 짚어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면 아마추어처럼 매매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바로 그냥 포지션 보면서 일반적으로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니까 오늘도 오르겠네 아니면 오후장도 강하겠네 이랬는데 오늘은 거꾸로 다 팔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주식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손해다 이익이다 잔정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죠. 그냥 말씀드렸지만 연속성이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니어서 뭐 전일의 매매나 뭐 당일의 매매를 보고 내일의 매매까지 뭐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일단 초반에는 전기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다른 종목을 파는 양상을 보여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으로는 거의 모든 종목을 팔고 오늘은 전기가스, 건설, 뭐 운송창고 이 두 가지 정도의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섹터를 매수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시장을 사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뭐 한전하고 대한항공 정도로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계적으로 원화 절상되니까 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에 일부 반응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개별 종목의 매수 정도를 제외하면 업종별로는 반대로 이제 그 환율이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또 팔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삼성 물산에 대해서도 오늘은 비교적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외국인들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는 환율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화 절상되는데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져요. 근데 뭐 이러면 어떤 쪽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건데 원화 절상이 우리의 뭐 힘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외압에 그러니까 미국의 강제로 절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니까 시장에서는 저걸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나? 막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얼마까지 내리겠다 이렇게 협상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좀 압력을 받는 것일 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그 전을 좀 봤을 때 이 주말에 있었던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신용등급 강등이 되니까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어떤 감세 정책 때문에 어떤 그 달러 자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데 네, 달러 팔고 요즘은 다 비트코인으로 가버리네. 그 신용등급까지 강등이 되니까는 달러 자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것이고 그러니까는 미 국채 발행이 이제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금리는 급등하고 금리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기술주한테는 약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 지금 AI 쪽은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 AI 쪽 어떤 수주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마련해놔서 상당히 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결국 금리 상승하면서 기술주들 반도체가 다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미국의 신용 강등 우려가 좀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은 결국 이거를 어떤 이런 악재를 덮어줄 수 있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이런 상당 기간 이런 거 좀 한 달 정도는 뭐 이런 흐름대로 좀 약간 힘이 없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는 있겠죠. 네. 자, 뭐 시장 마켓은 그 정도. 내일 또 금요일을 앞두고 오늘 목요일인데 일단 이슈는 뭐 바이오 쪽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해서 전체 바이오를 다 영향을 준 건 아니더라도 거의 또 공교롭게 겹친 게 코로나죠. 뭐 동남아시아에 다시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랄까요? 김종인 사 보시기엔 어때요? 네, 뭐 예전만큼 그렇게 뭐 격하게 움직인다. 또 예전만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어렵죠. 뭐 풍토병처럼 지금 코로나가 뭐 감기처럼 약간 그렇게 되진 않았나?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마저 여전히 있고요. 검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공짜로 해주진 않고 돈을 받고 해주고는 있지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최근에 또 걸려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뭐 제 주변에도 봤고요. 그러니까 뭐 3번, 4번씩 걸리시는 분들 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전처럼 문 닫아 걸고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짜로 뭐 약간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이 높지 않으면 예전처럼 막을 가능성은 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020년도에 그 정도의 뭐 흐름이 나올 이슈는 아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어저께 시장에 올랐던
날에도 강했지만 네. 오늘처럼 살 게 없어 보이는 날은 이런 쪽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어서 만약에 최인동 매니저 얘기대로 시장에 좀 힘을 잃는 뭐 그렇다고 뭐 급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맥락을 잃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이런 단기 테마가 뭐 떠오르는 것은 너무도 뭐 당연한 일이고 틈새 이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지금 보면은 정말로 그래도 뭔가 환자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주변 국가들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뭡니까? 다들 습도가 높고 더운 나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새 한 2, 3일 만에 습도가 되고 높아지고 온도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단기 테마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또 최근에 활발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여름에 일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과연 예전만큼 그렇게 격하게 되겠느냐. 그다음에 예전에 사람들이 다 검사 맞고 주사 맞았던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네. 이게 그 치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전처럼 다 주사 맞고 그런 식으로 가겠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뭐 단기 방향성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현석 매니저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진단 키트 뭐 이게 맨날 또 도식처럼 돼서 뭐 백신은 사실 뭐 원한 얘기고 키트들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질병에 대한 사전 이 진단하는 키트일 수도 있지만 그냥 코로나 그러면 키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김종규 회사님과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주가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처럼 뭐 코로나 수혜주라든가 이런 걸로 쫓아가서 매수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다만 최근에 진단 키트가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은 이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홍콩 같은 경우도 지금 사망자가 30명? 꽤 많이 나왔고 네. 지금 그러니까 대만으로 퍼져갖고 대만에서도 지금 뭐 330명 중에 47명이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 치사율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건데 그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가 대부분이고 네. 또 그중에서도 90%가 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만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사망자가 나온 건데 지금이 우리 과거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의료체계가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의료체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까지 유행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를 쓴다던가 그런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안 좋은데 뭐 랩지노미스라든가 이런 진단 키트만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쪽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꽤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쪽에서 수익도 많이 났지만은 지금은 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네네. 이 CDMO 쪽이라든가 이 신약 개발 쪽에 또 좀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괜찮겠지만 저는 뭐 이 코로나 쪽은 좀 조심하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의 상승은 사실 코로나 진단 이슈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비방용이라 또 얘기도 못하겠고 카더라를 막 하면 그냥 카더라 방송이 돼버려서 하여튼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것과 이 주제하고는 조금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게 이 소비 업종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유통주. 그러니까 오히려 뜨는 이유 최근에 보면 유커들 뭐 또 중국인 관광객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율 그러면 또 워낙 절상이면은 이제 또 해외 여행 나가시는 아웃바운드 뭐 매번 그렇게 뭐 출렁출렁거리긴 하는데 자 소비 업종으로 좀 가보죠. 유통주. 네, 오늘 유통주들이 뭐 면세점도 오르고 백화점도 오르고 뭐 이마트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말씀해 주셨던 유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네.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안 움직인 종목군들의 반등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순환하는 것 구조인가 또?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약세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물론 이마트라든지 몇 종목군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그 다음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뭐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신세계도 실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데 오늘 거래가 대거 증가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중형주, 이게 다 중형주입니다. 네. 지금 뭐 신세계, 롯데지주, 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뭐 CJ 대한통운, 롯데쇼핑,
호텔 신라 전부 다 중형주거든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지금 중형주의 수급이 조금 괜찮고, 그러니까 중형주 쪽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르고 있는 것은 시장의 약세 구간에서 나타났던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진단 키트나 백신 관련주들과 조금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큰 맥락에서 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네. CJ가 뭐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오늘 거래진 거와 더불어서 이제 급등하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중에서 오늘 뭐 리포트 하나 나왔다고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10%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다른 화장품 올라갈 때 전혀 안 올라갔던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이런 백화점주들까지 한번 연결지어 본다면 저는 그런 가능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호텔 신라는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이제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네.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별로 없고 오히려 공항 면세점 가격을 조절해 주면서 조금 실적이 개선될 만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네. 뭐 환율 측면까지 염두에 둔다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일부 뭐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저가 매수 정도 아니면 부분 매수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과 뭐 그건 잘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금리는 일단은 조금 낮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일부 부동산은 조금 움직이는데 사실 유통업종이 백화점이나 뭐 할인 대형마트나 유통업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짜배기 땅에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산주로 보는 개념도 예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리밸런싱인지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CJ 지주사 CJ가 움직이는 것도 우리 언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 뭐 콘서트를 대형으로 막 해야 되는데 CJ가 지금 일산에 그 저기 돔 형태로 뭘 짓다가 지금 나자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에 SM과 같이 하다가 그죠? 네. 그거를 다시 추진하려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CJ도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머니가 떨어졌지. 자, 유통업종 뭐 이게 확대되면 면세, 화장품 또 우리 최근에 많이 다뤘던 뷰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소비 쪽을 지금 좋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우리 국내 경기는 지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이제 해외 입국객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소비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 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입국객들을 위한 그런 마케팅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도 보시면 이제 그 올리브영에서 오령 페스타라고 하는 이 뷰티 페스티벌 열었는데 뭐 국내에서 뭐 최대 규모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들섬 하나를 통째로 그 행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또 와서 어떤 그 화면을 좀 봤더니 정말 그 초록색 우산을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도 지금 국내 최대 규모 행사이기도 하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이 오픈런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저희 방송국이 충무로에 있는데 네. 최근에 이 방송국 왔다 갈 때만 본다 하더라도 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중국인 있거든요. 관광객분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고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K뷰티 열풍에 있어서 많은 해외 입국객들이 와가지고요. 어떤 우리의 관광 명소가 뭐 올리브영, 다이소가 되면서 많은 구매를 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뭐 가방을 꽉 채워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소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K뷰티 열풍이 더 커진 것이고 아까 이제 전 요우커에 대한 그 모멘텀이 상당히 클 거로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화장품 붐이 불었을 때 그때는 다 요우커에 의해서 이제 구매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화장품부터 뭐 밥통까지 막 사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요우커 없이 정말 이 해외 입국객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이고 특히나 K뷰티도 중국이 아닌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중로까지 퍼져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과거에 정말 그 한때 열풍이 있었던 중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우리에 대한 비자를 풀어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안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풀어준다 그래서 네. 이 요우커, 이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왜냐면 지금도 많이 오시는데 네.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까지 풀린다면 더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점에 있어서 소비 쪽은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이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어떤 화장품 수출 데이터 이거 나온 거 치고는 정말 뭐 APR 뭐 실린 것도 몇 개 정도만 올라갔지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코스타 종목을 보시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뭐 CNC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좀 안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저는 이 뷰티 쪽은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못 갔을 때 그 네.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 시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꽤 괜찮은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보면은 뭐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좀 이분법적으로 하잖아요. 뭐 어디가 조금 안 좋으면 또 어디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반도체나 섹터, 지수 영향력이 큰 굵직한 종목들이 조금 쉴 때는 바이오가 또 메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처럼 또 뭐 경기 방어준이 경기 또 민감준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 이런 구분법은 이제는 좀 아마추어적으로 옛날식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저평가될 요인이 있으니까 저평가된 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용을 방만하게 썼던 기업이 정신 좀 차리고 비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롯데 뭐 쇼핑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다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일부 뭐 건설주를 포함한 종목군들도 결국은 실적은 원래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붙으니까 그동안 뭐 저퍼가 너무 당연한 그런 업종이 완전히 재평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엔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좀 악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관세에 놓여 있는 뭐 대표적인 뭐 현대차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아직은 악재를 해소하지 못한 거로 보이고 연관된 2차 전지 쪽이 아마 그 정도 영역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떻게든 호재를 찾으려는 노력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화장품도 뭐 기존에 뭐 조금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 전혀 다 같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 돌아선 것들은 먼저 다 올랐고요. 네. 오늘 뭐 좀 전에 저도 얘기했고 최현동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코스메카 코리아가 1분기 실적이 뭐 대거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1분기 바닥이고 2분기 좋아진다라는 얘기에 이렇게 11%씩 뭐 급등할 만한 이슈인가를 보면 다른 종목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순환매 고리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의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뭐 최악이거나 작년처럼 뭐 미국 증시 올라가는데도 지속적으로 내려간 그런 양상과는 분명히 180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 시장이 맨날 이제 박스피 제가 얘기하지만 그 제한적으로 어디 막히는 것들은 약간 개별적인 개성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항상 묶음으로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섹터인데 무슨 뭐 관련주 여러분 동시다발이잖아요. 뭐 어떤 개별 이게 차별성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다 영향을 받고 뭐 진위 여부도 없고 이런 구분들은 조금 이제 세련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러니까 화장품 쪽도 네. 원래 예전같이 만약에 한쪽이 잘 나오면은 그냥 우르르 몰려갔던 그런 시장이었다면은 다 똑같은 화장품을 네. 파는 건 아니잖아. 근데 물론 비슷한 원료지만 그래도 다 개성이 다르고 브랜드도 다른데. 그러니까 APR 급등할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안 그랬거든요. APR만 급등했고 다른 건 못 갔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도 수출 데이터가 꽤 좋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몇 개의 기업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실적이 이제 확인되지 않는 종목들은 같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스마트해졌다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차별화가 더 심해졌다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좋아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보통 테마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뭐 하나 올라가면 우르르 같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좀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시장은 좀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수 흐름이 아직까지도 우르르 안 가다 보니까는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도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80%까지 회복이 됐는데 네. 우리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코스피를 보니까는 절반도 못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과 대비했을 때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는 작년에 어떤 그 정치적인 리스크에다가 네. 금투세 이런 우려가 네. 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대선 지나고 나면은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대부분 해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실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설사 그 종목이 딴 종목 대비해서 좀 올라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종목만 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오늘도 이제 그 뷰티 쪽 준비했는데 역시나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직 눈에 못 띄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지금 증설까지 해서 FDA 실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K뷰티에서는 전혀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뒤에 그 종목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준비한 기업은 또 좀 이따 들어봐야 되니까 오늘 또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어제 시간이 없었고 인사도 못했더라고요. 아, 예. 자, 내일 또 다시 디펜스 시간에 최현덕 매니저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희 기사의 말을 또 이어가면은, 요 시간대에는 항상 뭐 어떤 이 방향을 잡지는 않고 이제 멈추잖아요. 점심시간, 예전에는 점심시간 휴장이 있었는데 요즘은 휴장이 없어졌고.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오후장은 방향성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오늘 등장한 금리 이슈? 네. 일단 그 월요일 날 미국의 신용등급 얘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미국채 금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10년물도 다시 4.5를 넘어서면서 조금 부담을 주고 있지만 30년물도 5%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모기지를 생각해 보면 30년물과 연동하는데 5%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한 5.5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bp나 150bp 정도를 플러스 한다고 쳤을 때 7%. 그럼 모기지 금리 7%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전에 낮았을 때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 리파이낸싱은 안 된다는 얘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위 이제 가장 큰 금융시장 중에 하나인 모기지 리파이낸싱이 안 되면 현금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소비라든지 이런 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성, 그 민감도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급락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다시 또 4.5라고 하는 민감한 어떤 그런 영역권으로 접어들면서 10년물이 그다음에 또 30년물도 5%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구간으로 오고 있다 정도는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되는 거시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원래 이제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 네. 시장은 종목 장세라서 매크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나 어쨌든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걸 우리 증시가 가만히 내다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매크로 쪽에서는 미국채 금리 10년물과 30년물을 모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약간의 지금 경계 신호 정도가 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주방에 요리하다 보면 압력밥솥에 이제 막 증기가 막 나고 막 요란스럽잖아요. 경고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뚜껑을 어떻게든 뭐 조율해주는지 압력을 조절해달라고. 금융시장도 지금 계속 경고음을 누군가한테는 자꾸 워닝을 띄우는데 이게 뭐 안 들어요 그분이 잘. 그분도 참 피곤하고 국내에도 한 피곤한 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조금 유연성 이런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일단 지금 그 FOMC와의 조율이 네.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FOMC와의 조율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건 저번에 중동 순방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리아와의 관계를 대거 개선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가장 먼저 얘기했는데 네. 지금 시리아는 국민들 400만이 해외로 나가 있고 그다음에 전부 폐허가 된 국가 13년 내전을 통해서 여기 재건이 좀 먼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하고 UAE에는 전부 중국 기업들 들어가 있는데 네. 시리아에 과연 중국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해외 쪽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은 좀 봐야 되지 우린 않을까. 중동에 또 이력들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재건 수요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뭐 시리아 이런 쪽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정책 쪽에서 한번 해보게 네.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워낙 그 오염된 테마처럼 돼버려서 저희가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중동의 어떤 재건과 그러니까 재건 테마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여튼 그런 걸로 좀 리얼한 부분을 점검해서 기업을 찾아보자. 네. 네,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해외 쪽 수요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는 여기서 이렇게 또 들어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수고해 주셨네요.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